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벤 브링크만. 그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그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 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면 주로 뭘 하시나요? 저는 기내 잡지를 아주 사랑합니다.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 몸을 비틀면 앉아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오락거리가 바로 좌석 앞주머니에 꽂힌 잡지를 읽는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내 잡지는 스칸다나비아 항공의 스칸나비안 트래블러 2015년 9월호인데 바로 선, 더 굿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저희 철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였지요. 이른바 선특별호. 해당 주제를 다양하게 다른 기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왜 선해져야 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가 씨름한 문제였지만 이 기사는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인용하지 않고 대신 현대 심리학을 참고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사는 다섯 가지 대답을 제시했는데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얻는 이득을 말하면서 심리학과 내 연구 같은 과학 문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가 선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풀 때 행복을 느낀다. 둘째, 베풀 때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셋째,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 넷째, 건강에 좋다. 다섯째, 베푸는 일은 전념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게 만든다. 마지막 이유는 베푸는 사람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지만 나머지 이유는 모두 도구적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선행을 하면은 이득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가 선해져야 하는 이유일까요? 우리는 왜 선해져야 하는가? 지금부터 소개할 위대한 반도구주의 사상가 중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틀림없이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행복과 건강 같은 이득을 재는 저울로만 측정해서는 안 되며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와 존엄성이 있는 행동입니다. 내적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우리가 건강해지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 일이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굳게 지킬 만한 첫 번째 관점으로 스칸디나비안 트래블러와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있는 관점과는 정반대의 선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 첫 번째 관점은 이 책의 다른 생각들을 지탱하는 대단히 중요한 논지이기도 합니다. 이 철학 강의를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들이니까요.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를 길게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학사를 살펴보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가 플라톤의 아테네 학당에서 공부했으며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가르쳤고 자신의 철학학교를 세웠다는 것만 언급해 두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상 과학과 철학의 거의 모든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로마 제국 몰락 이후 수백 년간 서양에서 잊혔지만 그의 저수를 잘 보관해둔 아랍 학자들 덕택에 재발견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중요한 지적 과제는 이렇게 재발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과학을 기독교와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은 사상에서는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철학을 펼쳤는데요. 영원 불변의 이데아, 형상을 구성된 이상적인 세상을 가정하면서 우리의 경험은 그 이상적인 세상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몸과 영혼은 서로 떼어낼 수 없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몸의 형상이다. 몸이 죽으면 영혼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진료 안에서 발현하는 현상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한 반면 플라톤은 형상을 진료 넘어 영원한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 아테네 학당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고대 철학자와 모여있는 이 그림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플라톤은 하늘 위 영원한 이데아를 손으로 가리키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을 가리키며 손을 아래로 내뻗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좌우명은 아마 지상의 믿음을 가져라 였을 겁니다. 그로부터 2000년 뒤 니체가 등장할 때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생각이죠. 플라톤 자신은 시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지만 정작 그의 매혹적인 대화편 저술은 많은 예술가와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과 논리학, 합리적 사고에 영감을 주었지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정말 다양한 학문 문과가 출발했습니다. 그의 통찰력 좋은 자연과학으로 인간을 백조나 벌과 비슷한 사회적 동물로 여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독특하게 정식적이며 이성적인 동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본능에만 지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행동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충동에만 이끌리지 않지요. 윤리적 기준을 비롯해 다양한 동기를 통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같은 조직된 정치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덕을 학습해야 하지요. 그리스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도시 국가가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구조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회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도구화 문화 그리고 삶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우리 질문에 중요한 답을 줍니다. 그 인간관이 담긴 유명한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서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어떤 선을 지향한다.
선이란 좋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는 목적이 그 활동 바깥에 있는 것도 있지만 활동 자체가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 좋음 그 자체이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술의 목적은 건강이고 조선술의 목적은 좋은 배를 만드는 것이며 군사학의 목적은 승리이고 경작의 목적은 부를 쌓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확장시켜 건강이나 승리, 부도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청중을 선한 사람이자 시민으로 교육하기 위해 쓴 원고였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 행복인지 또 그 선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과 품성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책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가하려면 어떤 품성이 필요할까? 그런 품성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이해가 옳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를 다룹니다. 행복과 덕의 상관관계. 그 자체를 위해 몰두하는 활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주로 윤리적 행위라 부를 만한 쪽을 가리킵니다. 즉,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 있고 잘 사는 삶, 그리고 행복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삶입니다.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행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선한 행동인 이유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부가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덕이라고 부를 만한 지혜나 용기, 절제 등은 그런 선한 행동을 할 능력을 주는 자질이죠.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라는 개념은 요즘 이야기하는 덕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점잖빼며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어감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성격 특성이나 인성 같은 심리학 개념과 더 가깝습니다. 단지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점만 다를 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인 행동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관조 역시 그 자체로 목적인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기에 그런 고유한 능력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은 실천, 선한 행동인 동시에 이론적 탐구, 존재와 우주에 대한 관조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조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꽤 단순합니다. 과학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TV에서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과학 다큐멘터리 시청을 즐깁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종종 보죠. 저나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지식을 당장 쓸 일이 없겠지만 우주의 기원과 진화, 종의 진화,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같은 지식을 배우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유명한 논픽션 작가 빌 브라우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철저하고 심오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우주의 역사를 한 권으로 쉽게 정리했으니 당연히 그럴 리 없지요. 다만 이 책을 읽으면 우주의 복합성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그 일부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아마 이런 지식의 쓸모없음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지식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과학 프로그램을 보거나 홀라이슨의 책을 읽는 것은 훗날 수도학파 철학자들도 장려했던 수련의 훌륭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학파 철학자들은 우리가 더 큰 전체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인식이나 지식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말고 다른 목적과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선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은 일반적인 효용성의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구성되며 또한 역설적이지만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저는 이처럼 다른 쓸모없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관점으로 새롭게 정의하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래된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에는 우정의 중요성을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을 세 유형으로 구별하는데요. 효용성의 토대를 둔 쓸모있는 우정과 즐거운 우정 그리고 선의 토대를 둔 고귀한 우정이 그것입니다. 먼저 효용성의 토대를 둔 우정의 가장 뚜렷한 사례는 우리가 링크드인 같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에서 맺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목적은 직업과 관련된 인맥을 맺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효용성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혜택을 주지만 오로지 얻을 이득이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으므로 순전히 도구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본질적인 가치는 없고 오직 효용적인 가치만 있습니다. 즐거움을 토대로 한 우정도 비슷합니다. 단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감정에 있다는 점을 다를 뿐이죠. 일단 재밌고 유쾌하기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지만 언제든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굳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효용성과 즐거움을 토대로 한 우정은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 아닙니다. 오로지 도구적인 관점에서만 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고귀한 우정은 효용성이나 즐거움 같은 이득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달리 말해 고귀한 또는 진짜 우정은 그 자체로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친구를 많이 갖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서툴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를 500명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친구는 그보다 훨씬 적으니까요. 우리는 친구를 사귀면서 뭔가를 그러니까 효용성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도 얻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정의 본질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타일을 직접 깔지 못할 때 기술자들에게 그 타일을 맡겨 쓸모를 얻습니다. 발레 공연을 댄스를 보면서 미적인 즐거움을 얻지요. 쓸모 있거나 즐거움을 준다고 그 기술자나 댄서가 우리 친구가 아니죠. 효용성과 즐거움 같은 도구적 가치는 철학 용어를 표현하면 우연적일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우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도구적 가치가 우정의 본질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오직 내적 가치 또는 본질적 가치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학생이 하루에 45분씩 운동을 했을 때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우연적 가치이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본질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만을 토대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일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이 맺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토대는 지배와 번식이죠. 그런데 아마 몇몇 분들은 인간에게 과연 비도구적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허무주의자라면은 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인간 역시 우정을 통해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할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도구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하죠. 비도구적 관계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진화가 많이 된 원숭이에 불과할 테니까요. 주관주의는 틀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정말 선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허무주의적이거나 주관주의적 관점으로 더 기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가치나 의미 있는 것이 정말 있다고 해도 결국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관점에서는 다른 우정보다 더 진정한 우정 같은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효용성이나 즐거움으로 우정을 정의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정이란 그런 것일 테니까요. 허무주의자들은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이 순전히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선이냐는 문제가 진짜 취향의 문제에 불과하다면 이런 주관주의가 옳겠지요.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말처럼 그런 주관주의적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가치를 둘러싼 근본적 차이에 관해 사람들은 끝내 타협하지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정하든 말든 선한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옳다면 우리에게는 이성적으로 선의 가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치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며 싸우는 대신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따르면 주관주의는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지닌 목적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은 근육이며 심장의 목적은 몸 곳곳에 혈액을 펌프질해서 보내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기능이란 본성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진 지식이 있는데도 나는 심장이 펌프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그냥 사실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칼은 사물을 자르는 능력으로,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도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인간됨의 목적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본성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실생적 이성과 성찰적 이성을 모두 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를 정의하기에 우리 존재 목적은 그런 능력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덕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가 되는 일이 인간됨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답지 않아 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인간으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연마하는 일이 조직된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능력은 고립된 개인이 기를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구성하는 것이 취향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논리라는 게 근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 개념은 논리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따지고 토론할 수 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따르면은 이성이 주관성보다 낫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 말만 하거나 상호 비방만 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엇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목적인지를 정의하는 일은 개인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윤리와 도덕,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도 주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구주의가 우리 문화와 사회를 단단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단순한 취향으로 축소하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저 주관적 취향을 가능한 최대로 실현시켜 줄 만한 도구만 개발하면 되겠죠. 지식이나 윤리, 우정, 신뢰 같은 가치는 순전히 개인의 이득과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른 상대적인 가치만 남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목적에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지식은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됩니다. 또한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일이 업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좋지만은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쓸모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관주의와 도구와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없으며 그저 각자의 목표를 추구할 뿐이라고 여깁니다. 심리학적 기쁨을 포함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말이죠. 스탠드폼에서 저는 이런 흐름의 하나로서 코칭 산업의 유행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코칭 산업에서는 고객이 늘 옳고 코치는 가치 중립적인 거울로서 고객의 자아 실현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객이 지닌 삶의 목표가 정말 옳은지에 대한 이성적인 토론 과정은 없습니다. 이런 관행이 코치의 본질이라면 이보다 더 철저한 주관적 도구와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주관성 그리고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지 같은 질문을 넘겨서는 결정적인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미의 토대는 인간 본성 그 자체입니다. 윤리적인 삶이 이유만 쫓는 삶보다 더 옳은 이유는 그것이 인간 본성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자연주의적 오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곧 이다. 사실 진술에서 해야 한다는 비약하는 사례일 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도구주의적 접근으로 그런 비판에 대답하면은 심장이든 칼이든 시계든 사람이든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을 지닌 존재는 사실 진술에서 당위 진술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다 안에 이미 해야 한다가 필연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는 교사다와 그는 의사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는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와 그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능, 교사나 의사의 목적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사나 의사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비로소 교사나 의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활동을 정의하는 당위를 알아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또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혈액을 몸전체로 보내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심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으로 사는 것 또한 목적이 있다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맡게 되는 다양한 역할과 자리는 그것을 정의하는 일련의 규범적 당위를 토대로 합니다. 예컨대 부모나 자식의 역할,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같지요. 이런 당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런 논의를 통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수정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자체가 모조리 주관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수긍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관주의와 도구화를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다시 꺼내면 교사와 의사 그리고 다른 비슷한 역할들을 계속 교사와 의사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도구적인 역할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둘러싼 구조적 개혁과 예산 삭감에 대한 저항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대학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건 더 이상 대학이 아니라 소시지 공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문의 본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적이나 취업률 같은 수치만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뿐이니까요. 또한 어떤 교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그건 더 이상 진정한 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유능한 민주 시민으로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병정을 키우는 훈련소 역할만 할 뿐이니까요. 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그런 걸 현대적 교육이라 부른다면 학교는 완전히 상업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보통 교육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표면적으로는 변화를 거스르는 반동적인 저항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행위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일들의 고유성과 의미를 지키는 합리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도구화에 저항하는 최전선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줍니다. 쓸모없는 것이란 우리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쓸모없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도구화된 시대에서는 그런 쓸모없는 행동이야말로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세요. 쓸모없음이야말로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별 뜻 없이 중얼대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취향도 아니고 도구화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말이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그 자체로 목적이면은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고 선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우리 삶을 이끄는 관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것은 그것을 이익을 얻거나 단순히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선하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단단히 지켜야 할 실존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관점의 구체적 내용이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살아면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딛고 설 만한 것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의 헐벗은 뼈대에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아리스토텔레스 편.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